그러면은 네. 그 아까 말씀해 주실 때 그 예를 들어 분당구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매매가가 너무 높이 올랐으니까 네. 한 번 더 전월세를 사는 게 괜찮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런 지역들은. 네. 근데 이게 또 네. 전월세금이 또 많이 올랐잖아요. 임대차 그렇죠. 3법 같은 거. 맞아요. 그럼에도 전월세를 한 번 더 사는 게 네. 맞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네. 뭐냐면 매매가와 가까운 전세는 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는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심하게 올랐으면 안 돼요. 최근 한 1년 반 정도. 왜냐하면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경제가 난리가 나니까 유동성을 엄청나게 돈을 어마무시하게 풀었잖아요. 그리고 금리를 0.5%까지 한국도 낮췄죠. 초저금리. 그래서 사상 초유의 초저금리와 유동성이 풀리고 거기에 임대차 3법까지 겹치니까 부동산 시장이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었으면 그런 일은 없었다. 올라도 이렇게 올랐지 이렇게 오르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고평가되어 있는데 이게 매매만 고평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세 시장도 너무 많이 고평가되어 있어요. 네, 임대차 3법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앞으로는 어때요? 금리가 빅스텝으로 그냥 엄청나게 올라가는 시대를 우리는 또 앞으로 한 2년 정도 살아야 됩니다. 몇 년이 될지도 모르는데. 네. 근데 대한민국이 이미 전세자금 대출이나 뭐 신용대출 이런 걸로 사상 초유의 지금 부채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요. 이런데 금리가 올라간다? 자칫 경제 충격이 올 수 있고 그게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쳐서 자칫 매매가가 전세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역전세가 발생하는 가능성이 당장은 아닌데 앞으로 2, 3년 안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매매가보다 최소한 40% 밑에 네, 정 안 되면 반전세라도 사세요. 네. 그리고 아니면 몸테크 하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한 2년 정도는 인천 가서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인천은 공급 물량이 여기 이제 공급을 보시면 인천에 보시면 어때요? 많구나. 진짜 많죠. 22년 올해도 많고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많아요. 그럼 전세가가 좀 싸겠네요. 굉장히 싸죠. 네. 그래서 입주가 몰릴 때 가셔서 하면 전세도 싸게 한 2년만 몸테크 하고 네. 그러면은 여기는 전세도 싸니까 역전세에 대한 그런 리스크도 내가 피할 수 있으면서 인천에도 또 살기 좋은 지역은 또 살기 나쁘지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전세를 사시더라도 매매가 대비해서 뭐 70% 80% 이거는 저는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럼 전세가도 네.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요. 네. 보통은 전세가 안 떨어져요. 전세가는 입주 물량만 없으면 입주 폭탄만 없으면 전세가는 안 떨어지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임대차 3법이라는 이 법 때문에 인위적으로 폭등을 했다라는 전세가가. 그래서 말도 못하게 우리의 소득이나 물가 대비해서 전세가가 비싸도 너무 비싸다라는 거죠. 이거를 감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세가 계속 없어질 거라 봐요. 전부 다 뭐로 갈 수밖에 월세로 갈 수밖에 없다. 네. 네. 그러면은 이게 그 임대차 3법도 뭐 전면 폐지부터 뭐 조금씩 수정한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맞아요.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 뭐 그 전세가가 진짜 막 2억 3억 오른 데도 막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데도 그렇게 뭐 빠질 수가 있다고? 그럼요. 저는 그래요. 물론 안 그럴 가능성이 더 높죠. 네. 안 그럴 가능성이 더 높은데 저는 지금의 작년에 미 연준이 뭐라 그랬어요? 2022년에 금리 인상 한 번도 안 한다 그랬죠. 말 바꾸죠. 23년부터 금리 인상한다 그랬죠. 네. 그러더니 갑자기 두세 번 금리 인상하겠다. 그러더니 이게 6, 7번으로 바뀌다가 이제 무슨 얘기 나와요? 빅스텝. 0.5%씩 계속 올려버리겠다 지금 이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왜? 그만큼 인플레이션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외식하거나 뭐 장 볼 때 혹시 못 느끼세요? 진짜 물가가 너무 비싸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 문제가 좀 더 장기적으로 가게 된다라면 어떤 공급망에 상당한 차질이 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경제의 어떤 우호적인 부분들보다는 좀 비우호적인 그런 상황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많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매우 지금 취약한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네. GDP 대비해서 기업들의 부채도
100%가 넘어섰고 개인들의 부채 100%가 넘어섰습니다. 이거는 IMF 때 기업 부채가 100%가 처음 넘어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부채 문제만 놓고 보면 기업들의 부채와 가계의 부채는 IMF 수준만큼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금리는 빅스텝으로 훅훅 뛰게 생겼으니까 이런 충격들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정부가 또 여기에 대응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계속 관찰하면서 하긴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자칫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 꽤 있다. 지난 10년간을 봤을 때 지금이 가장 많다. 네, 그래서 좀 여러모로 상당히 좀 보수적인 그런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을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굳이 그 서울 수도권 이런 데 사기보다는 네. 전월세로 한 번 더 살고 네. 여유 자금이 남는 돈이 있으면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평가 지역 네. 그쪽을 조금 연구해서 그렇죠. 그쪽을 사는 방법. 네. 그리고 전월세를 사시더라도 기왕에 좀 입주 물량이 좀 있는데 그런 지역으로 가서 하시라는 거죠. 인천과 같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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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 세밀한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대표님. 네. 이제 이런 추세가 네. 좀 언제까지 좀 지속될까. 네.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좀 내 집 마련을 할 타이밍 혹시 네. 이런 것도 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이번에 조만간 이제 출간되는 그 세 번째 책에도 제가 이제 수도권 상승과 하락 사이클의 비밀에다 제가 이제 그런 노하우를 제가 담아놨는데, 네. 한번 하락이 시작이 되면은, 그러니까 90년대에도 큰 하락이 있었고요. 네. 90년대 수도권에. 그 다음에 2000년대에도 2007년 초중반부터 2013년까지 하락이 있었어요. 네. 90년대는 91년부터 IMF가 터지고 나서 안 좋아진 98년 중순 말 정도까지가 대세 하락 기간이었어요. 꽤 기네요. 그러니까 대세 하락이 한번 시작되면 6, 7년 네. 그냥 가요. 네. 근데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저는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네. 그래서 지금이 하락 변곡점을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실거래가는 떨어지는 지역들이 많은데 호가로는 아직은 안 떨어져. 왜? 아니 그동안 이러다가 또 다시 오를 거 아니야? 이런 기대 심리를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호가 자체가 안 떨어지다 보니까 KB 데이터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네. 하지만 실거래가는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온탕과 냉탕이 지금 같이 범벅이 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현재다. 그래서 하락 변곡점이다. 근데 이게 저는 빠르면은 올해 가을, 늦어도 내년 중순부터는 본격적인 대세 하락장이 시작으로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미 대세 하락장이 시작이 된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어디냐? 세종, 세종이 제일 빨랐고요. 그 다음에 대구, 대전. 이 지역들은 이미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대세 하락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게 네. 지금 서울 수도권은 변곡점이고 네. 여기 대세 하락이 시작된 거고 네. 그럼 이거는 이제 가격이 확 이게 두 개를 비교해서 보면 네. 표로 딱 그래프로 딱 확연하게 드러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는 빠르면 이제 올해 가을이나 내년 늦어도 내년 중순부터는 이제 대세 하락 즉 이제 호가 데이터는 KB 데이터마저도 내려갈 거라는 거죠. 대구는 그게 이미 나타났고요. 대구는 이미 나타났고요. 네. 그러면은 그게 대략 뭐 2023년 초라고 한다고 하면 네. 거기서 예를 들어 한 6, 7년 보면 네. 한 2030년, 2029년. 그거는 이제 정부의 이제 공급 정책하고 맞물릴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바라보는 바닥 정도는 한 2027년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년 정도. 그래서 그럼 2026년에서 2028년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확한 바뀌는 데이터를 봐야 되겠지만요. 근데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공급이 작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단이 발생한 거 아니냐라는 일부 지적이 있고 그러다 보니 지금 3기 신도시나 또 이번 새로 들어서는 정부에서도 굉장히 이제 공급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급이 언제 들어올 거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입주를 하는 게 언제냐가 우리가 정확한 바닥 시점을 잡는데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2026년에 들어선다. 그러면 하락이 거의 막바지쯤이겠죠. 하락이 막바지 공급 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하락이 막바지는 시장 분위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최악이죠. 최악이죠. 안 좋죠. 막 곡소리 나고 지금 난리도 아니죠. 근데 공급 폭탄이었으면 어떻게 돼요?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겠죠.
더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17, 18년에 입주 폭탄이 많았는데 올라갔던 이유는 뭐냐면 상승하는 중간이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그냥 버티고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안 그래도 다리 힘 풀려가지고 지금 주저앉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입주 폭탄을 두드려 맞으면 이거는 하락의 기관과 폭이 더 커질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칫 최악의 경우에는 거의 뭐 2030년은 돼야 바닥이 올 수도 있는 수도권 시장이. 만약에 그런 최악이 더해지면. 네. 네. 야, 그 2028년도 어떻게 보면 낮은 금액일 수 있는데 거기에 공급 폭탄이 주어지면 그렇죠. 더 낮아진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죠. 네,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대세 하락에 접어들고 한 6년 정도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이제 바닥을 만약 잡는다고 가늠해 본다고 했을 때는 공급 이슈를 그렇죠. 면밀하게 팔로우.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자꾸 이제 공급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좀 사실 우려스러운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공급이 현실화되는 시점에 부동산 시장이 어떨 건지를 대략적으로 좀 가늠을 해서 공급에 대한 부분도 조절을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아마 실제로 또 진행을 하게 되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또 공급을 많이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서 아마 현실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정부가 이런 지금은 이제 워낙 시장이 좀 뜨거웠으니까 이제 그러는데 아마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대표님 그 바쁘신데 몇 가지만 한번 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한 가지가 그 서울에도 그 미계약분이 속출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청약 미달. 네, 청약 미달인가요? 그 계약을 안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약을 내가 했는데 이제 그냥 포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좀 시그널로 볼 수 있죠. 그런 거.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 하면 이제 워낙 이제 웃돈도 많이 붙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거 하면 무조건 대박이야 하고 했는데 뭔가 막상 내가 대고 났는데 분위기가 좀 싸한 거죠. 지금 주가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맞아요. 뭔가 지금 금리도 막 팍팍 올라간다고 하고 뭔가 지금 굉장히 불안불안하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포기를 하는 그런 일들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대표님이 보실 때 그 2007년 뭐 13년 요 정도 이렇게 하락기 때 보면 서울 갭이 뭐 막 3천만 원, 5천만 원이면 서울 아파트 살 수 있었다고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큰 틀은 비슷하게 반복이 되지만 디테일한 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또다시 그런 일은 발생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야말로 진짜 줍줍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죠. 모든 투자는 항상 투자의 대가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대중들이 못 사서 안달할 때 고수는 팔고 나오고 대중이 못 팔아서 안달할 때 고수는 산다. 자, 지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은 좀 달라요. 움직임이. 근데 이번에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은 저는 2008년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2008년처럼 금리가 터진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상 뭔가 이제 2007년에도 보세요. 그때도 사람들이 집 못 사서 안달이 났고요. 그 다음 펀드 가입 못해서 안달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으로 그때는 펀드 열풍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처럼 엄청난 열풍이 불고 그리고 이 열풍이 꺼져가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계속 주식시장에 돈을 넣었어요. 부동산도 계속 사고. 지금도 똑같잖아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여기서 만약에 이제 더 내려간다. 지금 빅스텝 금리 인상 되고 하면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당연히 직격타로 영향이 오겠죠. 그러면은 그 대표님께서는 이제 만약에 하락을 조금 이렇게 그 퍼센트로 했을 때 대략 한 몇 퍼센트 이런 것도 좀 레인지가 있으신가요? 이거는 상당히 이제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하락을 할 확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락을 했을 때 그 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최고가 대비. 최고가 대비? 최고가 대비 그거는 이제 아파트마다 다른데요. 이제 정말로 이제 양호한 아파트. 그러니까 가치를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희소성이에요. 얼마나 희소하냐. 희소한 아파트. 슈퍼리치들이 사는 아파트. 이런 것들은 좀 희소하죠. 거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애들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 경직성, 즉 하락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뭐 떨어져봐야 한 10%, 아주 많이 떨어져 20%? 근데 이런 아파트가 아니라 최근에 많이 오른 데가 어디냐면 재건축인데
재건축은 상승의 끝바지에 많이 오릅니다. 왜? 아파트 가격이 오를수록 사업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거든요. 근데 아파트가 대사락장이 오잖아요.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게 재건축 아파트예요.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네. 금융위기 이후에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40%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좀 오래되고 재건축 어떤 이런 이슈 때문에 엄청 오버슈팅해서 많이 올랐던 애들. 이런 애들은 못해도 한 30, 40% 정도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신축이고 조금 주변에서 선호도가 좋은 아파트. 이런 데들은 뭐 적게 들으면 한 10%, 많이 떨어지면 20% 정도. 그래서, 그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유형에 따라서 어떤 하락의 이런 폭도 좀 많이 다를 거다. 하지만, 이게 이제 한 2008년 이후에 이제 벌어졌던 상황인데 데이터를 보게 되면 2008년보다 훨씬 더 거품이 심해요. 2007년, 8년보다 훨씬 더 거품이 심하다는 얘기는 훨씬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근데 또 그런 얘기 하면은 또 김교훈이 미친놈이다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도 모르겠어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네. 하지만 명백한 데이터로 봤을 때는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거품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격파가 오게 되면 훨씬 더 충격이 심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기다가 지금 빅스텝 이런 것들이 경제에 어떤 충격을 줄지. 그래서 저는 앞으로 1년 내엔 답이 나올 거라고 봐요. 1년 내엔 네, 뭐가 잘 되든 뭔가 문제가 생기든 네. 대략적으로 1년 정도면 어느 정도 답이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1년 정도는 조금 여러분들의 이런 소중한 자산에 대한 그런 큰 의사결정은 좀 조심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대표님 이렇게 그 귀한 인사이트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나누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닙니다. 혹시 좀 네. 끝으로 네.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진짜 많은데요. 네. 저는 이제 되게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내 인생의 중요한 의사결정인데 분위기에 떠밀려서 뭐야 지금이라도 안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투자하잖아요. 그런 투자는 잠깐 재미 보고 끝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투자는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차분하게 공부를 좀 하시고 대중들이 무서워할 때 남들이 너 미쳤어? 지금 집을 왜 살려고 그래? 이런 말을 듣고 1년이나 2년 정도 후에 사시면 돼요. 네. 내가 집을 살려고 할 때 내 주변에 평범한 사람들, 고수들 말고 평범한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너 미쳤어? 지금 집을 산다고? 네. 그 말 나오고 1년이나 2년 정도 후에. 인간 지표네요. 예, 인간 지표죠. 예. 그래서 그럴 때 좀 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투자는 나에 대한 투자가 가장 큰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내가 성장하는 거에 투자하는 게 가장 큰 투자잖아요. 예, 저는 두 가지를 꼽는데 하나는 독서, 또 하나는 운동. 독서를 통해서는 나의 이 소프트웨어, 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운동을 통해서는 나라는 사람의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근데 대부분은 이런 인고의 시간을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그냥 흔들리다가 그냥 주식이 너무 좋대. 부동산 너무 좋대. 이렇게 해서는 진짜 여러분들 절대로 좋은 그런 해피엔딩이 있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에게 투자를 좀 하시고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 2022-2023 대전망의 저자이신 김기현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